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캐시입니다. 오늘은 가격 하락의 트리거를 찾아서 라는 주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좀 보자면 2021년 9월 현재 부동산 가격의 향방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누구도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아직까지는 가격 상승이 수년을 더 이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는 좀처럼 가라앉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또 금융시장 여건 역시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고 또 오는 10월 내지 11월에는 한 차례의 인상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이 연내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시장에다가 주고 있는 상태이면서 많은 신흥국들에서는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올해부터 상당히 많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환율 그리고 주가 상당히 불안정하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수년 동안 상승장을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가격을 끝으로 하락 반전되어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이루어질 것인지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역사는 돌고 돌면서 부동산 가격 역시 사이클이라는 게 반복되면서 이루어져 온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과거의 하락장에 있었던 여건들을 살펴보고 또 상승장에서 하락장을 만들어낸 트리거를 찾게 된다면 우리가 특정 변수를 보고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 향방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06년에서 2008년 지난 사이클 상의 가장 고점을 형성했었던 시기에 뉴스 기사들을 분석을 해서 그 시기 동안에 나왔던 기사들을 통해 어떤 트리거가 부동산 가격을 하락으로 이끌게 되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조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부동산 시장의 뉴스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비카인지라는 포털 사이트를 이용을 했고요. 또 이것과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여태까지 있었던 실거래가들의 가격 추이와 거래량을 함께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트리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2006년도 한 해 동안의 기사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왼쪽에 있는 기사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지표들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의 거래가 평균과 그리고 전용 평당 가격의 평균을 제가 지표로 만들어 봤고요. 또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월간 지수를 함께 표시를 했습니다. 밑에 있는 거래량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른쪽에는 통화정책의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이를 함께 지표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보시면 이제 연초다 보니까 부동산 값에 대한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매가 상승세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지만 전세값의 오름세가 가팔라질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전망치들은 비슷비슷합니다. 일단 연초까지는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이 시장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상승하더라도 큰 폭의 상승이 아니라 소폭의 상승만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보면 이제 그때 당시 역시 이 규제책이 상당히 겹겹이 쌓여져 나갔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규제책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강남이 그때 당시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서 계속해서 주목이 되어 왔기 때문에 강남 집값이 잡힐 것이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컸었던 그런 시기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또 올 부동산 시장 눈치 게임이 급증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전망이 상당히 전망이 예측하기가 어렵다 라는 기사입니다. 지금의 국토부 장관 그리고 경제부총리 또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계속해서 쓰고 있는 방식이죠. 이 시장에다가 립서비스를 통해서 매수세를 조금 안정화시키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식의 립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때 역시 건설교통부, 지금으로 따지면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2006년 올해를 기점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립서비스를 시장에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기준금리 추이를 한번 보시자면 2005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추세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초에도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고,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환율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동안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금리 정책을 운영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정책을 집행을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려는 의미는 아니고, 올해까지는 디플레이션 갭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은 통화정책을 완만하게 가져가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역시 금리 인상이 한 차례 진행이 되었고, 또 10월 내지 11월에도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 상당히 흡사한 통화정책의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831 부동산 대책이 2005년도에 발표가 됐었는데 2006년도 2월 달에도 추가적인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같은 경우는 다음 기사를 보시면 나오는데, 재건축에 대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그때 당시는 개발 부담금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 개발 부담금 도입으로 인해서 재건축에 대한 호가가 수천만 원씩 하락을 했다. 또 일부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들은 사업 포기의 가능성까지도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6년 2월 달부터는 재건축 위주로 해서 가격이 상당히 관망세를 형성을 하고 있었고, 또 급하신 분들의 저가 매물들도 일부는 나오고 있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의 변수 같은 경우는 지금과 똑같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 또 경제 양극화, 환율 하락, 금리 상승, 부동산 주식시장 과열, 그리고 가계부채, 금융사기, 이런 부분들이 금융시장의 가장 큰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울 매매가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강북이라던가 도봉구 같은 저가 지역들은 약간씩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담보대출의 이자가 부담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2006년도 기사입니다. 현재 기사가 아니고 2006년도 기사인데 지금과 상당히 모양새가 흡사하죠.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이후로 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또 양도세 중과 같은 규제책들 때문에 매도 시기를 앞당기려는 움직임도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매수 시기를 딜레이 시키려는 그런 식의 눈치 싸움을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눈치 싸움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거래량이죠. 그래서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이제 호가도 일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때 당시 거래량을 한번 보면 한 6, 7천 건 정도, 지금은 그것보다도 절반 정도 수준이죠.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기사를 보면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이 210%, 3종 주거지역이 210%면 상당히 낮은 수치거든요. 이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재건축을 했을 경우 용적률을 낮췄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상당히 많이 끌어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직격탄을 맞은 강남 재건축들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재건축이 어려워질 전망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를 보면 이제 도시 계획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뉴턴 프로젝트라는 것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북 지역 위주의 개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발표했었던 그런 전략이죠.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무산되다시피 했지만 용산을 가장 중심에 두고서 많은 강북 지역들의 개발을 예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지역들이 상당히 큰 호재다라고 여겨졌었고요. 자, 3월에 역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치가 발표가 됐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또 가장 먼저 언급을 했고요. 분양가, 고분양가가 논란이 됐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인하하는 방안 같은 경우, 분양가를 인하하는 방안 같은 것들을 이 안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제도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안전진단, 그리고 연한 강화, 이런 부분들이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지목이 많이 됐었던 재건축을 타겟팅하고서 많은 정책들이 발표가 됐었다라고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상승을 이어가는 기간 동안에 수차례 규제책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 이후로 거의 20번을 넘는 정도 수준의 이 부동산 규제책이 발표가 됐지만 집값은 잡히고 있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다 보면 시장의 정책 신뢰도는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는 단기 파동 형태의 그런 영향만 주는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었다라고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은 물론 큰 타격을 입었겠죠. 사업성도 떨어뜨리고 또 실제 재건축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로 접근하셨던 분들께서는 이제 일부 빠져나오려는 움직임을 펼치는 게 당연한 그런 결과겠죠. 강남 집값 잡기가 사실상 실패했다. 약발을 3개월 못 넘기고서 2월 말부터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3월달 추이를 한번 보자면 계절적인 요인도 이 거래량에는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3월달의 거래량이 다른 연도들, 다른 월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가 있는 모습, 그리고 이 단기 파동상 일부 상승폭이 좀 거세진 그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뉴스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글로벌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굉장히 큰 폭으로 끌어내렸었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역시 주택시장의 호황이 수년 동안 이어졌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거품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시장이 호황이 끝났다라는 기사가 2006년부터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고 판매 건수도 감소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예상치 역시도 상승이 아니라 하락을 점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규제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규제책보다도 이제 신도시에 대한 공급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도 나오고 있는 얘기죠.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 방식의 신도시. 그래서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회의적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전 세계적인 실세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우리나라 역시도 2005년 말부터 시작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전 세계적인 정책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정책금리를 올리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5%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통화 긴축에 대한 이슈가 전 세계를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건축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재건축 중대형 아파트들, 이제 덩어리가 좀 큰 아파트들의 보유 비용 부담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도 이 종부세라고 하는 세금 때문에 많은 다주택자분들께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노무현 정권 때 처음으로 도입됐었던 종부세가 부자 증세 타이틀을 안고서 이 시장에 도입이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의 보유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공급에 대한 대책입니다. 신도시 정책인데, 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 연평균 3만 가구씩 총 15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신도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3기 신도시를 보고 있어서 알다시피 절대로 단기간 내에 시장의 공급을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치는 신도시 정책이 발표돼도 신도시 인근 지역 집값이 오히려 호가 상승폭이 커지는 그런 형태로 시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뉴스입니다. 종부세 대상이 작년에 6배로 늘어났다. 올해는 40만 명 가까이가 종부세를 내게 될 것이다. 가격 상승 이전에 그 기준 값을 정해놨었던 세금에 대한 정책들은 가격 상승이 큰 폭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 그물망 속에 들어오는 주택의 가격대는 많아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과세 대상이 늘어나고 또 많은 다주택자분들은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그래서 비용이 이 수익률을 많이 깎아먹는 그런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개발 부담금 제도라고 여기선 표현을 했는데 7월부터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 중에서 최고 50%까지를 환수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또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2005년부터 시작된 이 기준금리 인상 추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대출에 대한 규제가 추가적으로 시장에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 6억 초과라고 했을 때 지금으로 따지면 12억, 15억 이런 식의 고가
형태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축소를 하다 보니까 시장의 충격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계약을 해놓고 잔금을 앞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을 날릴 위기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나오는 뉴스와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 없이는 분양을 받기 어려운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분양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또 나오고 있고요.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새롭게 취임하신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께서 경제 상황에 맞는 통화정책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통화정책의 주 목적, 이 통화정책의 주 목적은 인플레이션, 물가 관리 부분과 그리고 실업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 목적은 아니지만 최근 부동산의 불안한 움직임을 상당한 우려를 갖고 관찰하고 있다라고 반응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 쪽에서 나오고 있는 발언과도 상당히 흡사한데, 이제 금융 불균형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었죠. 이 금융 불균형 때문에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향방을 결정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분과 또 그 보유세, 특히나 종부세 부분에 대한 타격을 입는 고가주택 보유자분들께서 세금 폭탄 맞기 전에 처분하자라고 인지를 많이들 하고 계시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이 현실화되기 전인 5월과 12월쯤에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또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이다 보니까 그 전에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역시 하락으로 갈 수가 있을까라는 기대치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영국, 유럽 중앙은행도 잇따라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 전 세계적인 부동산값 하향 안정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제 통화정책이 긴축 형태로 전 세계가 흘러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자산시장 역시 영향을 받겠죠. 이론상으로는 금리와 집값은 역행을 한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론상으로 기준금리와 또 집값을 정확하게 맞다라고 역의 관계로 똑같이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돈이 너무 풀렸다. 지금에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수치긴 하지만 그때 역시도 유례없는 정도의 통화정책이었죠. 이 돈이 너무 풀리다 보니까 주요한 아파트와 같은 상품뿐만 아니라 골프장, 회원권 같은 경우, 또 콘도 회원권 이런 부분, 유사 부동산 상품 역시 거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현황을 보면 아파트뿐만이 아니죠. 토지값 아니면 다세대, 오피스텔, 또 심한 경우에는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대체 상품들까지 전부 다 이 거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유세 폭탄이 시작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종부세 과표 적용률 인상, 또 세율 구간 조정, 과표가 늘어나고 세율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종부세 부담이 너무나 커졌고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강남권 2주택자 보유자 같은 경우는 내년 양도세 중과가 되기 전에 올해 한 채를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작년에서 올해 넘어가는 시기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기사를 보면 이제 거래량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330 대책 발표 이후 주택거래가 위축이 되면서 강남 또 분당 같은 그때 당시 가장 핫했었던 지역들의 거래량이 63% 가까이 급감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자, 5월 초 기사인데 그때 당시 거래량을 한번 보면 자, 이때입니다. 만 건에 못 미치는 거래량이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가 되고 있었고, 이 거래량 추이가 6월, 7월 넘어가면서 비수기가 오다 보니까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했죠. 그래서 가격 역시 실제 거래됐었던 평균 가격대들을 보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 지역들에 대한 거래량이 감소하는 대신에 중저가 지역들의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다 보면 평균을 낸 이 거래 수치는 당연히 떨어지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실제 시장의 분위기가 위축된 것은 현실이지만 가격이 큰 폭으로 빠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다
다만 거래량이 그 전과 비교했을 때는 계속해서 꺾이고 있는 추세가 시장에 형성이 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강변 강북권 3구 집값 높이뛰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는데, 고가 지역들이 천장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이제 시차를 두고서 강북권에 있는 마포라던가 용산, 성동구 이런 입지가 괜찮은 지역들이 이 천장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걸 따라가려는 움직임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거래량 전체 평균을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형태로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파트 값이 꼭지점이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물론 용인, 파주 등 수도권 주요 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율이 저조하고,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상당수 분양 아파트의 초기 분양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무거운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파는 사람이 나오면서 당분간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은 약보합세로 돌아선 분위기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버블 붕괴론, 지금 한국은행 쪽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죠. 이 버블 붕괴론, 또 집값이 꼭대기다, 또 상승 여지가 있다는 반론도 일부 존재를 하고, 또 글로벌 부동산 시장을 보면 미국 집값이 거품 붕괴 본격화가 된다, 이런 기사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2006년도 5월달 들어오면서부터는 상당히 이 집값에 대한 혼조세가 형성이 됐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글로벌 집값을 보면 거품 해소의 신호가 미국 집값에서 나타나지 않느냐, 전문가들은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대도시 집값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품 해소를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한국은행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 립서비스들이 여기서도 똑같이 나왔죠. 그때 당시 재경부 집값이 거품 20-30% 빠진다라는 립서비스를 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를 보면 부동산 버블 7 현장을 가보니 팔지도 못하는데 무슨 붕괴냐, 시장의 반응이 냉담하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켜보자, 관망세가 이 시장의 대세로 5월달 한 중반기부터는 작용을 하고 있는데, 서울 강남 지역 집값 상승세는 일단 멈춘 상태다. 자, 이제 천장이 올라가는 건 멈췄는데, 다만 집값 보합세가 하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방향을 턴해서 상승세로 돌아설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를 보면 버블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버블은 있지만 폭락하진 않을 것이다. 자산 거품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 이런 의견이 대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소득 수준 향상과 함께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슈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금융권의 영향이 어떨 것이냐, 부동산 거품 붕괴가 금융권의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 라는 전망치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집값 하락에 대한 압력이 거세질 것이다. 고분양가, 이것이 주변 집값의 상승을 이끌고 또 해당 지역의 땅값이 상승을 하면서 다시 고분양가가 형성이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약에 끊기게 된다면 집값 거품이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발언입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이 기사로서 나오고 있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집값 거품에 대한 규제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버블 7도 매수세가 뚝 끊겼다. 또 매물이 쌓이고 있다. 버블 7이 어느 지역이었냐라고 보면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에다가 목동, 또 평촌, 분당, 용인 이런 지역들을 집값 상승이 가장 거셌었던 집값의 진원지다라고 정부가 분류하면서 버블 7이라고 불렸었는데, 이런 핫했던 지역들의 매수세가 실종이 되면서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급등세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정부 관계자들이 부동산 거품 붕괴론을 내놨지만
이달 들어서도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5대 시중은행들의 담보대출 비중이 1조 2,085억 원이나 늘어났다. 2.1%가 늘어났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최근에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가 되다 보니까 이 규제 전에 미리 대출을 받아서 마이너스 통장까지도 미리 개설을 해놓겠다라는 움직임이 거세지는 부분을 봤을 때 담보대출을 쪼일 것이 예상이 되는 이때 시기 역시 이것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대응 전략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 버냉키 그때 당시 연준 의장께서는 부동산 열기가 식고 있다라는 립 서비스를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또 버블7에 대한 기사입니다. 매물이 없다는 기사예요. 아까는 매수인이 없고 매물은 쌓이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 나오는 기사에는 또 매물이 없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핫했던 지역들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가 오락가락하면서 이 시장의 단기 파동이 계속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값 버블 논쟁에 난감한 한국은행이다 라는 기사인데 타이틀을 보면 한국은행이 시장의 신뢰를 상실을 했다.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었던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사라졌다. 이제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통화정책을 향방을 결정해야 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단순히 부동산 잡자고 계속해서 인상을 하기에는 어려운 노릇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가 또 나오고 있고요. 또 규제는 악이다. 집값은 시장 기능에 맡겨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매수세가 끊겼다. 아까는 물량이 없다라는 매도 물량이 없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 된 기간 사이에 이번엔 또 매수세가 없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혼조세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기사를 보면 자 호가가 떨어진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6월 들어서면서부터인데요. 6월달 이때죠. 6월달 보면 거래량이 5천 건 남짓 정도 수준이고 이런 식으로 보면 가격이 큰 폭으로 빠진 것 같이 이제 호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조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단기간 동안의 이 분위기상 호가를 급하게 내려가지고 물건을 내놓는 분들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값 담합에 대한 처벌 강화. 이 부분이 이제 2006년 동안에 계속해서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한 담합보다는 분여회에서 이 담합을 주도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부 분여회에 대해서 규제를 크게 늘리겠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6월달 들어오면서 강남 아파트 평당값이 7개월 만에 첫 하락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 일부 상승폭이 멈췄다라는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건축 아파트 값은 2주 연속. 재건축은 민감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 민감한 주들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빠르죠. 그래서 재건축 값의 하락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수도권 신도시 집값은 급등을 했어요. 기존에 이제 버블7에 끼지 않았었던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다른 지역들과 대비했을 때 일부 소외되는 가격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차를 일부 두고 천장이 멈춘 상태에서 그 밑에 있는 지역들이 키맞추기를 하는 형태로 이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새 아파트가 불 꺼진 집이 많다. 이건 이제 지방 위주로 나오는 기사인데 부산, 경남 입주율이 50% 정도 수준으로 최저치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를 보면 또 수도권 집값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서울은 멈춘 상태에서 고가 지역은 일부 하락, 또 재건축은 약간 큰 폭의 하락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반대로 수도권에서는 큰 폭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게 어찌 보면 작년 한 해 동안에 있었던 2020년도에 나왔었던 기사와 상당히 흡사하죠. 서울 지역 집값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또 수도권 중에서도 고가 지역이 아닌 구도심들 이런 지역들의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 강남북 양극화가 좁혀진다. 이제 강북 지역의 상승세가 거세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천장이 올라간 상태에서 천장이 규제를 두드려 맞고 멈췄는데 그 밑에 있었던 지역들이 키맞추기를 하면서 강북의 소외 지역들 또 수도권 소외 지역들이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장이 2006년도 6월 달에 펼쳐졌다라고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기사를 보면 또 거래 마비, 거래량이 상당히 큰 폭으로 줄었죠. 그래서 시장 기능이 상실할 우려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리모델링에 대한 기사도 일부 나오고
또 집값 안정, 경기 둔화를 무릅쓰고 집값 안정을 택했다. 무슨 기사인가 하고 봤더니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을 했다. 언제냐면 2006년도 6월달. 이때 보시면 2006년도 6월달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때죠. 금리 인상을 한 차례를 더 했습니다. 콜금리 0.25%포인트를 인상을 주저하다가 연준 의장의 반언을 두고서 명분을 얻어서 추가 인상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정책이 집값을 올린다. 지금도 나오고 있는 얘기죠. 이 시장에다가 정부가 계속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으로 시장에서 뭐 풍선 효과라던가 아니면 더 추가적인 급등이라던가 혹은 뭐 전세가 상승이라던가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했지만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뭐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계속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까지 꺾이고 있지 않는 상태고 또 대출 규제까지 같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한 경우 이론과는 다르게 이 금리 인상이 있더라도 시장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또 거래 실종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미국 부동산은 거품이 거의 40%에 달한다. 이런 기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송파 아파트 값이 급락했다는 기사가 6월 중순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버블 붕괴되는 신호탄이냐라는 얘기인데 한 달 전보다 가격이 1, 2억 가까이나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중개업소에서는 보유세, 또 대출 규제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단기 하락이기 때문에 2006년 6월 달이 분수령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다음 기사를 보면 저금리 기조, 미국이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다 보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시장들이 그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따라가죠. 그래서 이때 동안, 이 기간 동안에 풀렸었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이제 긴축기가 오니까 모기지 대란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경고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고음이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미국 부동산 시장이 2006년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이제 거품 붕괴된다, 아니면 뭐 경착륙한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 세계가 금리 인상 도미노다, 뭐 이런 기사가 또 나오고 있고요. 급금 매물도 안 팔린다. 자, 6월 22일인데 6월달 거래량이 뭐 5천 건 남짓이죠. 워낙에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다주택 보유자가 6월 이후 또 혹은 연내에 양도세 중과 이전에 팔려고 했지만 너무 안 팔린다. 그래서 팔아만 달라.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없는 게 매도에 유리하다. 작년에 2020년도에 나왔었던 기사와 똑같습니다. 세입자가, 왜냐면 이 시장 분위기 자체가 집값 상승폭이 거세지다 보면 전월세 수요자들도 매매로 돌아서 버린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다주택 매수자들은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그런 상태에 시장에 남게 되는 수요자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에 남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팔기 위해서 매도인들 같은 경우는 세입자 없이 비워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어느 정도는 고점에 다다랐다는 신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강남 아파트 값이 8개월 만에 드디어 하락으로 돌아섰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은행 돈줄을 쬐니까 이금융권 대출이 급증을 했더라,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단 사태까지 벌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금융권, 뭐 P2P 대출, 온갖 추가 대출을 통해서 LTV 수준을 더 높게 받아서 매수에 뛰어들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때 역시도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다른 형태 2, 3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하락 전망이 우세를 점했고요. 또 저금리 기조가 꺾이고 금리 인상이 대세에 진입했다라는 기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남 아파트 값의 하락폭이 커졌다라는 기사입니다. 양도세 회피 매물이 늘면서 한 달 새에 호가가 1억 떨어진 곳도 발생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담보대출을 묶으니까 이제 급매물도 안 팔린다. 급매물 수요까지 사라져서 거래가 거의 어렵더라.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06년 상반기 이슈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 상반기 이슈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2006년도 상반기 키워드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 그리고 금리 인상, 미국 부동산 가격 하락, 또 대출 규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에는 거래 절벽과 함께 재건축 및 고가 아파트 위주의 단기 하락장이 벌어졌었다. 다만 5월 이후 강남 재건축 위주의 가격 하락은 이루어진 반면에 서울의 강북 저가 지역과 그리고 수도권에서 소외됐었던 몇몇 지역들의 상승폭은 도리어 커졌다. 또 미국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시작이 되고 전 세계적인 통화정책의 긴축 움직임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커졌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의 시장 분위기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은 저와 함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의 시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 저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